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한 절반 정도는 올해 5월, 6월쯤 가입하신 분들, 8월에 가입하신 분들 있고. 그래서 근데 2강부터 참석하시겠다는 분이 한 두어 분 계셔가지고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전반적인 거는 오늘 역량이 탁월하신 철새처럼 옮겨 다니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타 당 생활을 좀 하셨다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이제 정당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실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 이강준 선생님 모시고 오늘 왜 녹색당입니까? 이야기 첫 번째 당원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준 선생님. 저는 이강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는 곳은 경기도 고양입니다. 고양시에서 살고 있고요. 아까 철새라고 그러셨는데 철새는 되게 좋은 거죠. 새가 그 본능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좀 공교롭게 이제 제가 좀 고민하던 건 애초에는 좀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어렸을 때는 정치개혁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개혁 쪽에 관심을 좀 갖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처음 이제 사회단체한 게 이제 참여연대에서 의정감시센터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선운동이라든가 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의정감시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국회를 감시하면 감시할수록 이 국회가 이게 진짜 엉망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기묘했어요. 정치개혁을 하고자 했던 고민이었는데 알면 할수록 더 실망을 하게 되고 감시를 하면 할수록 국회 안 좋은 걸 더 많이 알게 되고 국회 안 좋은 걸 더 많이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정치에도 관심이 또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러저러한 고민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민주노동당이라고 원외 시절에 이제 그 진보정당 이게 감시가 꾼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이 좀 상당히 당시에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정치개혁을 직접 이제 주체로 하는 정당에 한번 진보정당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민주노동당 현재 정당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좀 개인사를 좀 길게 해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아까 철새라 해서 그 오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정당운동 그 정당운동을 하다가 이제 진보정당운동의 어떤 무용론 또는 실망 때문에 저는 녹색당을 한 건 아니에요. 진보정당 운동의 의미성도 저는 존중을 하지만 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좀 이따 말씀드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이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과 좀 다른 새로운 어떤 정치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게 이제 녹색당을 함께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인사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에너지기술정책연구소인데요. 이게 이름은 깁니다. 원래 풀네임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소. 이게 등록된 이름입니다. 근데 저희들끼리는 좀 약칭을 해서 너무 기니까 애정연구소 혹은 뭐 애정센터 뭐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한 장을 만드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이게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녹색 그리고 녹색 운동, 녹색 정치.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처음으로 좀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요. 물론 녹색을 환경이나 생태로 바꿔서 써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녹색이라고 했을 때 이 녹색은 뭘까? 그리고 녹색 운동은 뭘까? 그리고 녹색 정치는 그러면 뭐가 다른가? 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뭘까? 이 주제로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이 로고들은 우리의 동지들이죠.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의 로고들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테마로 이제 녹색과 녹색운동, 녹색정치 이 주제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숙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앞에 포스트잇에 단어나 형용사나 이런 걸로 한번 좀 짧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하시기에 녹색정치란 땡땡이다, 땡땡땡땡이다. 그 길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를 단어나 형용사나 이걸로 한번 좀 써주실래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녹색, 녹색운동, 녹색정치 이렇게 얘기했고요. 거꾸로 정치란 뭐냐? 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데이비드 이스틴이 얘기했던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게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에 대한 그 일반적인 개념전인데요. 여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뭐 개인들이 갖고자 하는 뭐 재화나 권력, 명예 뭐 이런 따위는 되게 유한한 데 비해서 개인들의 욕구는 무한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권위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정치다. 권위적. 여기서 이런 가치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거를 그 이제 문제를 조정하는 것, 또 통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법과 제도인 거고요. 특히 이제 정치는 입법과 정책, 예산 결정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권위적으로 이제 배분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여기서 권위적이란 말은 나누는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 이게 이제 좀 약간 교과서적인 의미.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뭐 그림 하나 이렇게 어떻게 구글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그림들은 뭐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게 언제적 싸우는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작년에 총선 때 저희가 선거운동했던 사진입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런 좀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운동하고 정치, 예를 들면 환경운동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녹색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녹색운동 혹은 이런 운동과 정치는 그럼 또 뭐가 다른 걸까? 이건 이제 좀 각각의 생각들이 좀 다 다르겠죠. 이걸 하나로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작년에 총선 끝나고 저희가 그 총선 평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 했었는데, 그 총선 평가 토론회 발표자 중에 한 분인 그 서복경 박사님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학자시고요. 정당은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운동과 이제 정치를 이제 구분할 때, 이 기존 정당과의 경쟁, 비교 관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운동은 이렇게 비교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그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소신이나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분들과 함께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이런 행위인데 말해서 정당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정치를 한다 했을 때는 기존 정당과 이제 비교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8% 정도. 생각했으면 지지율은 한 20%까지 올라가고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죠. 근데 이런 겁니다. 또 그 메르켈이 보수 정권이긴 하지만 어떤 시기든 어쨌든 탄핵을 받은 거거든요. 좀 그 녹색당이 좋아하는 방식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거나 재벌 쪽에 가깝다 하더라도 탄핵을 받은 거죠. 이것과 그런 녹색당과의 차이. 예서 이제 유권자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상대적인 어떤 경제 구도 속에서 이제 거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차이로 얘기하는 게 정당은 유권자들의 경험 세계를 해석할 자기 언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자신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을 때 이제 말하면 되는데 정당은 말하기를 요구를 받습니다. 이게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색당이라 해서 예를 들면 탈핵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토건 이거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 문제를 주민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교육이나 주택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은 뭘까? 그리고 녹색의 가치로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당한테. 이런 면에서 이제 당과 운동은 좀 이렇게 다르다. 뭐 이런 좀 부분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당 조직은 이건 좀 약간 저도 촬영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 네. 가능합니다. 편집 가능하고. 편집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이렇게 정당 조직은 위계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정당 내 녹색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큰 가치, 강령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는 결사체이긴 하지만 이 안에도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밖으로 녹색당이 얘기할 때는 하나의 견해,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녹색당의 입장은 이거다. 논평을 통해서도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걸 위임받은 대표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내부에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책임을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 관계는 불가피하게 어떤 좀 위계적인 정당조직의 속성상 위계적인 질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존재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운동과 정치가 좀 다르다. 좀 이런 일반적인 설명을 이제 서국혁 박사가 좀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연결돼서 이제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진보 정당이 후지기 때문에 녹색당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정 국장님이 좀 제가 뭐 이렇게 민노당부터 뭐 진보신당 뭐 이렇게 뭐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 정당 좀 설명해 달라고 이런 취지로 저는 좀 이해를 했죠. 뭐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뭐 이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하튼 정당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공공이익 실현을 목표로 견해를 갖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집단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 결사체인 거죠. 근데 로고를 보면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당 로고 저기 좀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장미, 빵과 장미 뭐 이런 좀 약간 3인당보이긴 한데 노동당이 3인당보를 취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색깔도 그렇고 좀 예쁩니다. 아직 채택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이제 정치학 언론에서 이제 아주 초벌적으로 다루는 얘기긴 하지만, 좀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원내정당론, 대중정당 뭐 이런 논란인데, 저희는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 보수정당, 진보정당, 녹색정당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한번 좀 나눠봤을 때, 일반적인 겁니다. 보수정당, 대체로는 간부정당. 간부정당이 뭐냐면 엘리트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이제 그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인 체계, 조직 질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원내정당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어떤 보수정당과 다르게 폐쇄 이슈들을 많이 이제 포섭을 했죠. 최근에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 포괄정당, 사회사의 변화,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동 자본의 갈등 구조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 뭐 여성 환경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포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포괄정당,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나 이런 거라든가 좀 가치적인 어떤 것보다는 이런 포괄적인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점점 이게 중도로 좀 오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전문가와 유권자, 후원 조직과 선거 이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죠. 진보정당. 대체로는 여전히 고려대 최장식 선생도 뭐 이쪽에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본이익과 노동이익 간의 갈등과 경쟁 관계로 구조적으로 많은 어떤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넓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이익과 노동이익 간의 갈등과 경쟁 구조로 이게 인식을 하고요. 동시에 이 대중정당론을 피는데 당 관료와 당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 관료와 당원, 내부 민주주의 속에서 어떤 당 기반 조직과 이념, 정체성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원들의 어떤 그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선출을 하고 공직자든 당직자든 혹은 의사결정이든 그 구조를 갖고 그것에 또 이제 그 지지 기반인 뭐 노동이든 이런 기반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가치 지향을 이제 표출하는 이런 노선을 대체로 하죠. 그렇다면 녹색정당은 그럼 무슨 당이야? 아쉽게도 제가 아는 국내 정치학자 중에서 녹색당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직 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구권 박사님을 비롯해서 좀 우호적인 분들한테 좀 녹색정당론 이런 것도 한번 좀 개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빠졌는데요. 이 녹색정당, 저희 전환정당론은 그냥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붙인 거고요. 그래서 연구한 거나 이런 건 원내정당도 아닙니다. 저는 원내정당론 이런 방식의 제안도 아니고요. 또 진보정당이 취하고 있는 이런 대중정당론하고도 약간 좀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어떤 뭐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뭐 상향식의 의사결정 구조, 당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어떤 공직자 당차 선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반해서 또 이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노자 간의 갈등으로 세상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적인 시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주의에 대한 반대. 성장주의에 대한 반대는 이것도 이제 좀 이후에 논쟁 구조가 있습니다만, 성장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것도 이제 녹색당이 가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 막 출마시켜가지고 국회의원도 많이 만들고 경찰관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잡을 거야. 대체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녹색당만이 아니라 대체로 다른 나라의 녹색당을 보더라도 권력 자체를 근데 정당론의 ABC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목표라는 정치계 세트잖아요. 근데 녹색당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요. 권력 자체가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서영원 과천시의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실 텐데요. 이것도 좀 이론, 이견이 있습니다. 반정당의 정당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이상하게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권력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대체로 좀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하냐? 바꾸는 게 목표인 거죠, 제가. 녹색 전환을 하는 게 목표인 거죠. 바꾸는데 그러면 내 손으로 바꿀 거냐, 제 손으로 바꿀 거냐. 근데 이게 좀 약간은 이게 뭐랄까요, 좀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잡아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하고요. 근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권력을 잡으려다 보니까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점자 애초에 초심하고는 멀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애초의 원칙하고는 멀어집니다. 그 불가피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초점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딜레마가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정당이 아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 정당, 특히 한국 정당 체계나 한국 정치에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뭐냐?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 진보 정당이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국익론을 못 넘어갑니다. 국익론. 그런 진보 정당도 제가 볼 때 못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진보 정당 운동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많은 논쟁을 했지만 저는 되게 소수자들이 이 문제만 봐요. 그냥 기본적으로 녹색당은 국제주의입니다. 지구촌,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온난화 문제라든가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무역의 문제 혹은 금융의 문제, 뭐 착취의 문제, 평화의 문제, 분쟁의 문제. 스웨덴이 아무리 북주국가가 뭐니까 스웨덴이 굉장히 큰 무기 수출국이에요. 자기네 나라는 북주국가하고 우리 평화에 그러지만 뭐 세계에서 꼽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그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에 반대할 수 있는 정당이 저는 녹색당뿐이 없다고 봐요. 그런 정당이 집권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정당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에 이제 좀 필수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체제 전환을 꿈꾸는 게 녹색당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봐요. 체제 전환을 꿈꾸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하자 뭐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는 뭐냐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불온한 상상을 하는 거죠. 성장주의를 반대한다는 게 얼마나 뭘까? 옛날에 그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이 목표였습니다. 2000년대, 2004년, 5년, 6년 때 목표가 뭐냐면 2012년도에 집권한다고 목표였습니다. 당의 전당적인 목표가. 그럼 녹색 땅의 목표는 뭘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긴 합니다만 소금론, 등대론 저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론, 등대론은 무슨 말이냐면 등대를 하나 세워서 불을 비춰주는 거죠. 근데 그 등대 자체가 어떤 뭐 길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그 5% 정당, 10% 정당이 확고한 어떤 녹색 전환의 의지와 정책과 내용과 그런 조직을 갖고 한국 사회 전체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 녹색당이 5% 10% 그 지지나 어떤 기반을 갖게 되면 예상 끝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모든 야당은 녹색당의 주장에 7, 80%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5% 10%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중들이 그만큼 그런 녹색당의 지향을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든 또는 뭐 그런 진보정당이든 혹은 야당들 최소한 여당도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의 지지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 변화에 추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녹색당 자체가 권력의 핵심이 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녹색당의 지향이나 목표나 이런 게 좀 분명히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녹색당이 너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커지는 것을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기울이는 요인데 좀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저는 이게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화되고 개량화되고 저희가 생각했던 원칙보다는 현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불가피하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원칙은 그만큼 좀 희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뭐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일부는 좀 끝냈는데요. 희정님이 진행하실 건가요? 제일 구체적인 단어로 제가 요청드렸던 단어로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녹색 정치란 대안, 희망, 소금. 어느 분이신가요? 신선하시다. 저랑 생각이 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좀 생각하신 걸 좀 잠깐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머릿속에 떠다니는 건 많은데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썼고요. 그 소금은 이제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 비록 3%밖에 되지 않지만 바닷물이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금 그 말씀해주신 등재나 소금 그거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집권을 한다기보다는 존재만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저랑 싱크로율이 일단 첫째로는 높았습니다. 다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많이 해주신 게 그 약간 좀 철학적인 사고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녹색 정치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녹색 정치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녹색 정치란 공존을 위한 행동이다. 약간 좀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이 이런 표현도 재밌네요. 녹색 정치란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녹색 정치는 오래된 또는 사라지지 않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게 녹색 정치란 탈성장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탈성장 세상. 녹색 정치란 정권 창출이다. 이번 얘기는 들어가 있네요. 정권 창출. 저랑 싱크로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강사님하고 좀 반대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에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수십 년 동안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쭉 지켜보면은 정권을 가진 정당이요. 정권은 가져야 된다고. 되든 안 되든 지휘원도 많이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녹색 정치를 하는데 그런 후보들을 많이 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대안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당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좀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제 질문은 뭐냐면 똑같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제 딜마거든요. 권력을 그러니까 꼭 정권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권력을 잡는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든 지자체든 권력을 잡는 과정 또는 잡아서 우리가 펼쳤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면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진보정당 활동가들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권력욕의 과잉이고 녹색당 사람들은 권력욕이 너무 빈번하다. 권력의식, 권력욕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권력의식, 권력에 대한 의식.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차이 속에서 보면 좀 공감대도 많이 있고요. 대체로는 좀 그런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절대로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권력의 박물을 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나왔지만 소금론에 가까운데 그런 취지에서 녹색당이 좋습니다. 물론 정당이기 때문에 권력 의지라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금론에 가까운 그런 정서,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 정도의 권력은 동의하시는 거죠? 3%. 3%면 안 돼요. 농도가 너무 낮아요. 3% 농도 갖고는 세상을 이 지구촌에 우리도 여기 사람 있어. 그런 그 표현. 그런 그 정도 하려면 10%는 농도가 10%는 돼야 되고 소금 농도가 3% 갖고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녹색당 얘기는 뭐 계속 이제 뭐 하실 테니까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한국과 지구촌의 위기 이런 걸 한번 좀 잡아봤는데요. 포스트잇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단어나 형용사로 짧게 문장 읽으시면 쓰시는 대로 다 시키지는 않고 그냥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골라서 몇 분만 이렇게 좀 의견을 발표드릴게요. 한국과 지구촌 위기는 뭐뭐뭐다. 가장 핵심적인 위기에 대해서 한국과 지구촌을 같이 쓰셔도 되고 구분해서 쓰셔도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쓰시는 동안 저는 좀 오늘 에너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있는 곳이 또 에너지 공부하는 곳이어서 그래서 좀 뭐 이 토론 저희가 치는 간담회는 아니고 기본 교육 이렇게 했기를 그 에너지 얘기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색당원들은 이제 뭐 태백을 비롯해서 에너지에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민노당 시절에 국회보좌관을 좀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제가 2004년대 민주노동당에 원내 진출을 하고 공교롭게 이제 산업자원위원회에 보좌관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에너지 문제를 처음 접한 거예요. 고백드리면 10년도 채 안 됐죠. 이제 에너지를 담당했는데 그때 이제 부안 광태장부터 해서 이슈가 좀 클때였어요. 국회에 딱 들어갔는데 산자부 당시 산자부가 이런 두꺼운 용어 되게 두툼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두툼한 반이 이제 산업용어고 반이 에너지 용어예요. 산업용어 됐고 에너지 용어를 보는데 이게 외래어인지 뭐 외계 말인지 이게 도대체가 전 그걸 이렇게 한 몇 달 이렇게 그걸 들여보면서 고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문가 정치할 때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무민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말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그냥 핵쓰레기장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핵쓰레기장이거든요. 그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 이게 머리가 막 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쓰고 그런 게 좀 너무 그네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그네들의 어떤 이런 정책 결정이 작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족이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에너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저기에 계신 저희 할아버지 토마스 영이라는 분이 처음 썼더라고요. 18세기, 19세기 사람인데요. 영국 왕립학회에서 에너지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고. 이렇게 박스로 간단하게 했는데 그냥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양 삼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칼로리, 킬로와트-아워 이런 표현 특히 이제 뭐 밀양이라든가 또는 뭐 고리라든가 후쿠시마라든가 원전 얘기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 나올 때. 근데 보통 이제 열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크게 에너지거든요. 열 에너지는 보통 이제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1킬로칼로리는 1리터의 물을 1도씨 올리는 열량. 목욕물 200리터를 20도를 데우려면 곱하면 됩니다. 저 정도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석유를 기준으로 하면 석유 1리터가 8,000kcal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딱 요거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킬로와트와 킬로와트아워 요거만 좀 오늘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걸 되게 떠드는 건 아니에요. 송구스럽네요. 킬로와트는 말 그대로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예를 들면 원전환기가 보통 100만 킬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100만 킬로와트다 그러면 물론 최근에 뭐 건설 계획 때문에 120만 킬로와트라고 합니다만 100만 킬로와트다 그러면 1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발전소라는 거예요. 킬로와트 아워는 설력산이에요. 그러니까 킬로와트 곱하기 시간. 입니다. 그러니까 원전환기 100만 킬로와트가 1시간 동안에 최대
이 1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한다. 이 메가와트는 뭐 메가 단위는 아시죠? 이 정도 생산한다. 이렇게 개념을 그 킬로와트와 킬로와트 아워, 메가와트와 메가와트 아워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오늘 좀 석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녹색당원은 너무 이렇게 핵 관련된 거에서 너무나 빠삭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이쪽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표현이긴 한데 석유 중독 사회, 남북 사회는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오일 올리기. 석유 없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기 뭐 옥부터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석유 부분 아닌데 anyway, 석유가 이 말 그대로 이 돌석자하고 기름유자거든요. 이제는 이게 이제 기원전에도 썼던 건데 돌틈에서 원유가 이렇게 흘러나왔던 거죠. 전대세상. 그걸 이제 갖다가 이제 그 도로도 깔고 벽도 하고 이제 초롱불도 밝히고 자연스럽게 썼던 뭐 이런 건데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 석유 의존도가 44.4%, 석유 소비량 세계 7위, 하루 230만 배. 그래서 여기서 또한 배럴이 뭔지 아시나요? 배럴. 1배럴에 100불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부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참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인데 너무 이렇게 용어들이 많아요. 리터, 배럴. 근데 이 1배럴이 이제 158.9리터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석유 생산할 때, 식분유 생산할 때 그때 운송하던 통이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 막 세고 했는데 가서 보면 지금으로 하면 158.9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큰 힘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석유 생산할 때 이제 이동하던 통 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군밤장수가 쓰는 그 통이잖아요. 그런 통 200리터짜리. 그거보다 좀 작은 거. 이게 이제 1배럴이고요. 이게 유조선이 엄청 큽니다. 몇 미터 돼요. 저기 보이시나요? 유조선. 이게 태안 사고 났을 때 이게 이제 사우드부터 이렇게 수입되는 이 수송로. 2011년 기준으로 원유 수입량이 9.3억 배럴. 9.3억 배럴. 드럼통 한 9억 개를 세워놨다? 상상이 되나요? 상상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리터로 계산해보니까 1477억 리터더라고요. 이것도 상상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럼통에 한번 넣어봤어요. 200리터 드럼통이 보이잖아요. 넣어봤더니 7.4억 개. 7억 개? 드럼통 7억 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피가 아니고 소주병에 한번 넣어봤어요. 소주병에 넣었더니 4,100억 병. 이 소주병에 담아서 이걸 이렇게 눕혀서 지구를 돌리면 2241번. 서울, 부산을 10만 번 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석유 중독 사회. 이거 잘 알려진 그림인데, 이제 석유 정점, 오일 피크 그래요.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석유라는 건 유한자원이고 생산량 이렇게 피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산량의 정점이 있다는 거죠. 그 정점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거죠. 생산량.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미 지났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연구 보고들입니다. 석유 가격이 이제 100배럴, 그러니까 1배럴에 100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지금 이제 자원 전쟁, 그걸 되게 좀 할 텐데, 뭐 이런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뭐 이것도 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하면 자원 전쟁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시는데요. 어떤 역사학자는 세계의 역사는 잉크가 아니라 펜이 아니라 석유로 쓰여졌다. 이렇게 단순한 명제하시는 거죠. 옛날 얘기 좀 넣어볼게요. 1882년, 19세기죠. 당시에 이제 석유가 1차 세계대전 승리에 피었다. 1882년 맞네요. 날짜가 좀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1차 대전이 아니라 1882년도에 당시에 이제 영국 해군 제독이 이름이 뭐더라? 해군 제독이 당시만 해도 이게 석탄배였어요. 그러니까 군함이 석탄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석유로 바꾸자라는 주장을 시작한 게 1882년.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초반부터 이제 영국 군함들이 다 이제 석유 군함으로 바뀌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석탄 생산해주죠. 석탄 떼는 거랑 석유 떼는 거랑의 이 군함으로서 유용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석탄배 화물선에 연료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 400명이 500명이 5일 동안 그걸 했대요. 근데 석유는 그에 비해서 한
10명 정도가 한 10시간 정도면 그냥 채워지고 굉장히 이제 그 연료 공급이 되게 빨라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당시에 석탄 그 군함은 4km 밖에서도 보였대요. 까만 연기. 저기 하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석탄, 그러니까 그 석유는 연기가 이제 덜 났던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게 좀 편했고. 그 세 번째 또 기동성입니다. 이제 그 반경이, 활동 반경이 뭐 비교할 수 없게 넓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군함 자체가 이제 세계전쟁 과정에서 1차 대전 과정에서 군함을 석유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석유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지정학적인 그 원유 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석유의 이제 초기 전쟁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였고요. 그리고 대체로 그 석유 카르텔들은 비밀주의와 카르텔로 무장돼 있습니다. 1928년도에 어디 그 휴양지에서 그 일종의 그 어디죠? 미국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쪽에 금융맨들하고 석유 자본가들하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동을 합니다. 회동을 하면서 그 현상유지 협상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현상유지 협상이 뭐냐면 당시에 세븐 시스터즈 7개의 석유 메이저, 전 세계 이제 석유 메이저, 지금은 이제 합종연맹 많이 됐습니다만 7개의 석유 메이저들이 단합을 합니다. 전 세계. 여기는 니네가, 여기는 니가, 여기는 니가. 현상유지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7개의 석유 회사들이 지역별로 그 석유 채굴이나 그 운송 권한을 이렇게 좀 나눠서 협상을 하고 딱 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묻고. 그러면서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이제 세븐 시스터즈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좀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좀 에피소드인데, 이태리의 이제 마테이라는 사람이 석유, 우리를 치면 석유공사 사장, 이 마테이를 이제 석유, 그 국영 석유회사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이태리가 몇 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련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협상을. 소련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파이프라인, 얘네가 조건을,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석유를 수입해요. 이런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뭐냐면 이태리로 파이프라인으로 그 러시아의 소련의 석유가 온다는 얘기는 유럽 시장이 이제 이 메이저들이 지배했던 유럽 시장이 잠식당한다는 얘기. 두 번째 얘네가 협상을 했던 게 마테이가 했던 게 이란 쪽에 아까 세븐 시스터들이 아직 분할하지 않은 석유 매장을 그 협상을 하는데 그 원유의 그 이윤의 80%를 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메이저들은 5대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격적인 행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격적인 자주화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석유 장관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1962년도에 그 소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가로 하는 파이프라인을 생산하기 깔기 위한 제철소가 운영되는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폭발해버렸어요. 비행기 폭발 사고로 죽었어요. 그 죽은 즈음에 CIA 이태리 담당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라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73년이 어떤 해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태어난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힘드실 때 태어나셨어요. 1차 5.1 쇼크죠. 73년, 78년 2차 5.1 쇼크. 1차 5.1 쇼크가 있었는데요. 키신저. 닉슨인가요? 키신저. 되게 헨리 키신저, 되게 유명하다는 건 알겠죠. 국무장관 되죠. 헨리 키신저가 그 73년도 초에 비밀의 동, 여기서 그 금융맨들하고 석유자본하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동을 하면서 석유 가격을 4배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석유는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죠. 미국 경제 세계 통화가 이제 달러로 막 통용이 되니까 경기 어려우면 달러를 막 찍어요. 돈 쌓이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근데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당연하게 인플레가 올 거예요. 근데 석유, 국제 석유 어마어마한 그 물량을 차지하는 그 국제 석유는 달러로 가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를 넣어주죠. 또 금융맨들이 당시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나 이쪽에 있는 금융들이 그 석유의 운송 쪽에 지분을 많이 넣었어요. 얘네 이거. 그 다음에 석유 회사들은 당시에 이제 북해라든가 북해전 이런 걸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북해전 개발비가 많이 들었죠. 석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북해전 개발에 이익을 안 합니다. 이해관계가 딱 나옵니다. 비밀의 동 후에 4차 중동 전쟁이 발생. 4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오일 쇼크가 오고 전 세계는 나라가 떨어지고 미국은 인플레로부터 벗어나고 미국의 금융권은 살아나고 석유 자본들은 북핵전 개발하고 송유관 학벌류 아프가니스탄 침공 부시 부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뭐 부시 시절인데 안녕하세요.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그 부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부시죠. 그 앨론사라고 혹시 기억나시죠? 전세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파탄된 공중에 빠뜨린 관련입니다. 여기서 앨론이 등장합니다. 부시 정권 시절에 그 아프가니스탄 정권하고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석유 그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된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앨론사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불이 터지고 바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새 정권의 대통령,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텍사스인가? 하여튼 미국의 석유회사의 고문.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송권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석유 문제가 단순히 에너지 위기나 속전 문제를 떠나서 이 국제적인 어떤 국제 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래서 이 키신저의 말인데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한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한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14년도에 키신저가 했다.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얘기를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다 걷고 계신가요? 알아서 해주시죠. 예, 누군지 아시죠? 퀴리, 아인슈타인. 퀴리가 어떻게 죽은지는 아시죠? 평생 이걸 목걸이와 팔찌를 자기가 발견한 나는 초록빛 나는 너무 예쁜 그걸 청각이가 백혈병으로 죽었고 그의 남편과 딸도 그것을 의심되는 병으로 고생하거나 그걸 죽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는 아시나요? 아인슈타인이 1939년도인가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3차례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 망명했잖아요. 원자폭탄 개발해야 된다는 원자폭탄 개발을 촉구하는 서신을 당시 대통령한테 3차례나 보내요. 그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3번째 서신 이후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도입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뒤늦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후회를 합니다. 핵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파멸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미국 전역에 방송된 TV 영상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은 한 10여 년을 반핵운동을 하면서 이게 라디오이고 맨하탄 프로젝트. 이것도 다 아시죠? 심슨 가족이 아니죠. 이분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 공시관 이 직업이에요. 설정도 다 아시는 거고. 그 부시 부자인데 그때 당시 민주당 부시 정권이 이게 너무 민주당 편향이다. 그래서 막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시나리오 만화가들이 그 부시를 죽방을 날리는 만화를 방송을 내렸어요. 헛소리 하지 마. 모든 기계는 고장나죠. 원전이 사고 났는데 원전 사고 편인데 원전이 사고 났는데 그래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42개 원전 중에 6개가 대형 사고가 있습니다. 한기당 사고원을 6,300. 한국 23개 27개. 어쨌든 원전 위험 고장이면 늘 상존하는 거죠. 짧게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소비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주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9위입니다. 누적 배출량, 누적된 배출량이 20위입니다. 이 얘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이 이만큼 크다. 인구와 국가 사이즈에 비해서 한국이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옮겨야죠.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아tom에서 끝나는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 에너지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킬로와트와 킬로와트 아워에 대한 부분. 배럴, 1배럴 그러면 158.9리터인데 드럼통보다 조금 작다. 근데 우리가 석유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좀 몇 개 지나가면서 쓰는 얘기했던 이 정도를 갖고 좀 이제 좀 다른 어떤 100메가와트다, 뭐 100만 킬로와트 아워다 하다못해 집에서 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면 쓴 양이 나오잖아요. 몇
킬로와트 아워. 이런 걸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그 평균 보면 우리나라가 한 200kWh에서 300kWh를 한가구에서 쓰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일단 소개를 드리면 한국과 지구촌 위기는 뭘까? 그래서 두 분이 시크로를 베풀었는데 손만 들어주실래요? 과잉 생산이다. 두 분이 궁합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또 중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 혹은 에너지 고갈, 에너지 문제를 좀 기후 변화나 에너지 문제에 좀 포커스를 써주셨네요. 어느 분이신가요? 또 한 분은 서로 어느 분이 생각이 비슷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좀 재밌으니까 이거 좀 이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상식의 위기, 이념. 상식과 이념이 위기다. 상식과 이념이 위기다. 상식의 위기, 그렇죠. 한국과 지구촌 위기는 독점의 문제이다. 낙점됐습니다. 독점의 문제. 어느 분이신가요? 또 독점의 문제가 낙점됐네요. 독점의 문제. 아마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구촌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식량의 문제, 절반 가까이 되지만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독점의 관계까지 갈등 관계에서 우리 전쟁만 되고요.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개인 간에도 그렇고 집단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 연속이 우리 삶을 좀 황폐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아까 처음에 녹색 정치라는 것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과 이제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제가 착각했네요. 독점의 문제라고 예전에 그 한국 사회 문제 모순 구조, 독점 자본주의 이런 거니까. 세 번째 주제가 나와 우리가 꿈꾸는 세상. 물론 오늘 이 짧은 자리에서 모든 거를 다 풀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당원기본교육 첫 자리니까 그래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뭘까? 혹은 녹색 땅이 꿈꾸는 세상은 뭘까? 이런 주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답변 써야 되는 게 많죠.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미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답해서 많은 부분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서 좀 이따 한번 좀 시정님 이번에 알아서 맡으시겠죠? 짧게 단어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변화, 좀 아까 이제 한국과 지구촌 위기의 핵심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상당 부분은 북극곰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북극곰이 살 데가 없다. 사라지는 북극곰.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북극곰의 문제만은 아니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스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되게 유명한 보고서, 온난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안정화될 비용 이렇게 하면서 계산했을 때 전 세계 국내 GDP의 1%, 방치하면 5에서 20%. 그러니까 1900년대의 대공황 수준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 IPCC라고 이제 유엔 산하의 기구들이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보고서들을 냈는데요. 올해 5차 보고서가 좀 나올 텐데 4차 보고서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후 온난화는 분명하다. 두 번째, 이는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직접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온도는 1.1에서 6.4도씨가량 상승 가능하다. 해수면은 18에서 59m 범위 내에서 상승할 것이다. 열풍, 태풍은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 사이클론, 파도, 가뭄 증가할 것이다. 지난 65만 년간 배출한 온실가스 양보다 1750년 이후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훨씬 많습니다.
IPCC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온도 변화 아까 1.1에서 6.4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요. 수자원 분야, 해수면 상승 분야, 생태계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예를 들어서 5도씨 이상, 6도씨까지 상승한다 했을 때 11억에서 32억 명이 물 부족 영향을 받습니다. 최대 1,5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산호가 멸종이 되고 주요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합니다. 생태계 이런 예측을 아까 말씀드렸죠. 수십만 년보다 최근 물론 이제 온도랑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19세기 말부터 이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 얼마 전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는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세계일보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북극의 그 빙하가 작년보다 60% 늘었다. 조선일보에서 빨리 나서 다들 기후변화 뻥이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여기 이렇게 온도 변화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전년도보다 올라갔다. 빙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얘네는 비교할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빙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비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양이 늘어날 때 비교하는 거죠. 전년도보다 올해 이만큼 늘었다. 근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빠진 거죠. 근데 그 세계일보가 인용한 그 영국의 그 옐로우 대중지랑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기후변화를 막 이렇게 음해하는 언론사를 인용하는데 거기서 그냥 받아 쓴 거를 그냥 분석을 했죠. 기후변화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게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이 그러니까 어디서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이제 CO2 이산화탄소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게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 영역이 변경되는 과정이나 산림 거체 혹은 자원 개발 과정, 화석연료 연소.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화석연료의 연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버스나 자동차를 탔을 때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발전소. 원자력도 문제지만 화력발전소. 저희가 쓰는 전기의 거의 60% 이상은 석탄을 떼서 만든 거예요. 유연탄. 그 석탄을 떼는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나왔습니다. 또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엄청 농사짓는 과정에서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비료부터해서 그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온실가스 CO2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온실효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그 그래프인 것처럼 뭐 빙하의 빙해라든가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 상승, 질병 확산, 기후변, 재난, 경제 피해, 생물 종양성 파괴 이런 영향을 받게 되죠. 여기서 이제 좀 그냥 디테일한 것보다는 아까 IPCC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기후변화는 분명하고 최근 온도를 보셨죠. 그건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한 어떤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거고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고 화석연료의 연소는 교통과 발전소 그 외에 어떤 개발 과정들과 산림하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기후재난 사례들이 나오고 이건 이제 한국의 그 환경정책평가연구회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국내 피해를 2100년까지 누적했을 때 예상되는 뭐 이렇게 금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쨌든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했을 때 2,800조 정도의 국내 피해 예상이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지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 텐데 좀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지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이 굉장히 뚱뚱하죠. 아프리카 굉장히 날씬하지 않나요? 한국, 일본 엄청 크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지구입니다. 이게 뭐냐?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를 지도에 이렇게 맥싱한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누가 이렇게 책임이 크냐 나라별로 봤을 때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북유럽,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기여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온실가스가 누적했던 배출했던 책임감이 이렇게 많죠. 이 지도는 아까 거랑 굉장히 반대인데 더 극심한 반대죠. 이건 기후변화를 해서 피해가 된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위한 피해를 지도로 나타냅니다. 아프리카. 어쩔 겁니까? 아프리카. 아까 보셨죠? 아프리카가 기후변화 발생의 그 우리나라의 책임은 이 정도입니다. 피해는 이 정도. 이걸 이제 누적된 거, 이렇게 어떤 뭐 산화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굉장히 여기서 이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되게 이게 이런 거죠. 부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 나라 혹은 계층 혹은 기업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보는 나라, 국가, 계층 또는 기업 일으킨 사람과 피해받는 사람이 다른 데서 오는 어떤 부정의랍니다. 여기서 이제 기후 부정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협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남반구나 이런 기후변화의 어떤 피해보는 또는 기후변화, 기후 정의를 주장하는 구도 저희도 이제 가입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개념이 기후 부채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후 정의학의 기후 부채. 이것은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다. 니네가 망가뜨리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니네가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을 토해내야 된다. 부채다. 그런 걸 이제 기금을 만들자 이런 주장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정도로 했는데 이게 부록은 뭐 상황을 봐서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 뭐 이렇게 다 거두셨나요? 아, 센스가 훌륭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재밌게 해달라 그래서 재밌게 하는 기후정책연구소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제 어떤 에너지 문제든가 이런 걸 계속 탈핵을 얘기를 하고 에너지 전환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할 때 크게 이제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는데 세상에 착한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 해서 다 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석 에너지라 해서 다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무슨 얘기냐면 이 에너지가 최초 원료부터 생산돼서 유통이 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이게 정의로워야 된다. 그랬을 때 착하다. 하나의 얘기거든요. 한동안 그 예전에 발전차익지원제도가 있을 당시이긴 합니다. 몇 년 전에 전라남도에 태양광 단지 10품이 없었어요. 산을 쫙 깎아요. 태양광을 쫙 깔아요. 그 발전차익지원을 받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생각해볼 주제가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그 전라남도가 태양볕이 좋아서 거기 갔을까요? 좋긴 하죠. 그것 때문에 땅값이 싼 거예요. 싼 야산을 사가지고 투자자들은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산을 사가지고 쫙 밀어내요. 주민들은 내 땅 쫙 밀어내고 태양광을 공장식으로 쫙 하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한전에 팔고 그 수익금은 본사에서 이제 서울에 챙겨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멀쩡한 산이 쭉 날아가고 거기 태양광이 쫙 생겼는데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 수익금을 틱 가져가요. 뭐 흉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정의로운 겁니다. 뭐 최소한 이제 이런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환경과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 지속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이제 어떤 착한 에너지를 저희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보다 뭐 아시는 것처럼 원전들이 바닷가에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의식 있는 깨어있는 일본인들은 한국 원전에 관심이 굉장히 못합니다. 당연하죠. 골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까지 영향이 있을 텐데. 골이 터지면 일본이 그쪽 서부가 마장이 나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근데 그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계속 그 검증하다가 실패했는데 추적하다 실패했는데 들리는 얘기로 고리 원전에 설계도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 무슨 얘기 그 당시에 78년도에 사업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그 건설하면서 이제 조건들을 기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고 그 지금 기술 보면 이게 한 4, 50년 된 거잖아요. 78년도에 사업운전을 시작합니다. 70년대 기술을
거의 이제 석기 시대 기술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폐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도 뭐냐, 서울은. 중국 걱정이에요. 이쪽에 완전히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무지하게 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 지금 그래서 신식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 저거되면 끝납니다. 이 전력만 뭐 밀양 때문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서울의 전력 소비량이 발전량이 3.3%입니다. 전력 자금률이죠. 경기도가 23.9%고요. 경기도 하면서 23.9%고 수도권이 53.3%. 어디선가 끌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 아까 기후변화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보는 사람 문제인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 또는 생산과 소비, 유통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과 편익만 보는 사람. 부정면. 춘천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화력발전소 엄청 많아요. 충남 고령이나 이런 데 보면 미국의 NGO가 발표하는 그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발전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고령이 2등인가요? 영예로운 2등 음해가요. 충남, 저는 개인적으로 충남 녹색당은 앞으로 좀 제한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력발전소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 있는 그 충남 주민들 또는 충남의 그 집주민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온실가스는 엄청납니다. 어쨌든 되게 부정해야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핵쓰레기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광주. 물에 잠깁니다. 이게 킨스 공식 답변, 기획중 사장님이 받은 답변인데 광주 물이 잠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잠긴대요. 잠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수가 잠기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물에서. 그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 왼쪽에 지금 이미 건설 중인데 저기 벽에 보이시죠? 지하수 들어오고 있는 거. 그래서 막아본 거. 오른쪽에 이제 핀란드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암벽에 지금 튀기는 전 세계 아직도 안전한 핵쓰레기장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임시보관. 당연하죠. 어떻게 수십만 년을 안전성 어떤 어떤 기준으로 원자력을 MB가 이렇게 밀린다고 했죠. 박근혜도 약간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이거보다는 약간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대동소리 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 그 제가 그때 했던 하나 얘기인데 이 원자력 마피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좀 옛날 얘기입니다. 10여 년 돼가는데 그 경주 방패장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경주 핵쓰레기장 갈등인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금강기획이라는 메이저 광고 기획사죠. 금강기획에 140억짜리 용역을 140억. 근데 내용을 보면 심상하죠. 전북 지역의 안기부 국정원 직원을 교섭을 해서 지역 동향을 밝히고 반대하다고 거죠. 정동영 야당과 견제하는 친원전 후보를 내세우고 그 부안 방패장 대책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하고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장관의 피해 전략 보고서를 보여주고 방패장 확보를 위한 광고를 만들고 당시 군수의 공격 방침으로 묘지 파괴 등을 기획하고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안에 이 140억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패장 확보에 대한 광고 예를 들면 당시에 그 사랑의 사랑의 리퀘스트는 아니고 어디 연예인들이 여기 가가지고 일당 받아서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지 제목이? 현장 체험 뭐. 체험 살면서 손모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그러니까 거기 그 편에 출연시켜서 그 일을 하고 그 방패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부안 지역에 그 어떤 그 체험을 하게 하고 멘트를 그런 친원전 멘트를 하게 한다. 그걸 위해서 돈을 거기 방송사에 얼마를 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잡한 이렇게 있지만 하나하나가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이 원자력 업계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원자력 종사자가 작년 기준에 한 24,000명 24,000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4,000명은 저는 탄핵을 통해서 다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다고. 일자리 얼마나 많이 생긴데 원자력 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탄핵하는 과정에서 폐쇄해야 되잖아요. 또 그 폐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되고 일자리 얼마나 있어요? 24,000명? 충분히 매겨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지면 생기는 일자리 제 생각에는 수십만 개 만들 수 있죠. 아니, 굉장히 심각하다. 정치권과 언론, 핵마피아. 뒤에도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브리프 프로젝트 보고서 이것도 정신없는 애들인데 한수원에 그때 막 자격을 막 근데 막 저녁 막 트럭 비슷하게 막 그랬었거든요. 실수로 제출을 해가지고 잘못 가져온 거를 돌려달라고 날아온 거를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근데 저 굉장히 그때 심각하게 연달의 마피아의 실체를 하나의 보고서를 보고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이 에너지한테 경제 문제 영역은 또 어떠냐? 대신 에너지 문제가 이런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의 문제도 있고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게 소리 들으면 해외 자원개발법 옛날 차례긴 한데 이게 뭐냐면 해외 자원개발법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 가서 이제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 광물 이런 거 개발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심사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성공률 융자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예산은 성공률 융자 그게 어렵죠. 이게 뭔 얘기냐면 탐사에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크가 크다 이런 거죠. 석유 탐사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패하면 그러면 애들이 개발 안 하니까 돈을 줘서 실패하면 안 갚고 성공하면 이자를 좀 많이 내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SK가 이 해외자원법과 당시에 개정 전에 SK가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법인한테 주게 돼 있는데 SK의 해외 지분이 50%가 약간 넘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법조항 하나가 딱 바뀌면서 SK가 수혜대상 당시 장관이 인정을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거는 메이저 회사는 한 개가 있다. SK. 바이오디젤 아시죠? 배식용유나 이런 걸 만든 제가 뭐 팜플랜테이션에 이런 걸 만든 거 아니에요. 배식용유나 뭐 이렇게 풍 남은 걸 이렇게 또는 유체 이모작한 걸 이렇게 만드는 바이오디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사석유예요. 만들어서 내가 쓰면.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 전라남도 몇 년 전에 그 광주 쪽에 있는 한 바이오디젤 영세한 업체 사장이 자기가 바이오디젤 만들어서 자기 차에 넣어요. 근데 주변 지인 보고 고발하게 해요. 거기가. 그래서 소송을 해요. 근데 약식 재판을 갔는데 난 적시 소송하겠다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시행령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또 불법이었어요. 두 번째, SK 카미칼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이오디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석유랑 경쟁 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하고 바이오디젤은 경쟁 구도에 있는데 현재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유사는 5개, 4개 메이저 그 정유사들이 있어요. 그럼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생산한 바이오디젤을 정유사에 팔게 되어 있어요. 정유사에 파는데 연간 70만 킬로리터가 한 개 쿼터가 있어요. 그럼 가불이 어떻게 될까요? 쿼터가 있고 정유회사들은 이걸 얘걸 사도 되고 얘걸 사도 돼요. 그럼 얘가 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크지 못해요. 얘네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 게다가 SK는 자회사 SK카미칼이 중국이나 이런 데다 팜플랜테이션 이런 거 해서 한 25% 정도는 자기네 잘 잡았어요. 그럼 여기 바이오디젤 시장은 형성이 안 돼요. 뭐 이런 소리가 그래도 MB 그 MB 정권이 그 당선되고 2008년인가요? 그때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원전 비중을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당시 두산중공업 주가가 4만 원에서 16만 원 뛰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산중공업이 석유 공급 산업체 중에서 보면 그 설비 쪽에서 메이저, 그 안에 이제 원자로 메이저고, 그리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공군이. 이거의 메이저는 현대건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현대건설과 이 두산중공업이 그러니까 한수원이나 이런 운영 쪽 말고 이 생산이나 공급 이쪽에서 보면 거의 다 차지하는데 비교한 예로 이제 2011년 원자력 공급 산업체, 그러니까 한수원을 다 포함한 거죠. 그렇죠?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이 4조 7,800억이었고 2만 4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 이런 걸 뺐을 때 건설 운영 쪽이 거의 대부분이 건설과 운영 쪽에 사는데 그 현대건설 2조 전억에서 4조 8천억으로 그리고 한 10년 사이에 2배가 상승. 특히, 그러니까 물론 DJ부터 MB 정권도 친원전 정책을 폈어요.
근데 저 노무현까지 MB 정권 들어와서 이게 확 늘어납니다. 원자력 관련된 매출과 사업과 당연히 이제 사업이 올라가니까. 복지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산업체 특혜로 되는 그 10개 대기업들이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해 보면 10개 대기업 10곳이 4,387억 원의 그 뭐랄까 저 특혜를 받았어요. 이것만 없애도 우리나라 에너지 비용이 없을 수 있다. 이걸 얘기드리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kWh 전기 같은 경우에 그 물론 모든 국민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상시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사람에서 100kWh를 무상으로 드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0kW 무상으로 드리고 제가 이제 태국은 100kWh 이하 쓰는 사람들 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기를 막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상복지 뭐 이런 논란에서랑 약간 좀 연관성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는 서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곤층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쨌든 뭐 비용 그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아끼고 써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적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 빈곤층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130만 명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100만 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요. 가족 중에 수입원이 그분이 없고 100만 원 받는데 그 사람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낡은 집에서 석유를 등유를 떼고 살아요. 그럼 한겨울에 한 2, 30만 원 석유값이 나온 거 기본이고 조금 따뜻하게지려면 4, 50만 원 나와요. 그럼 100만 원 수입해서 4, 50만 원 쓴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일수록 취약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날린 집에서 서울은 그나마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골로 가는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또 안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집수리라든가 에너지 최소 에너지를 부상하고 집 같은 경우에 쿠폰 주거나 석유 갖다 주고 이러고 있는데 맨날 이제 겨울철에 촛불사고로 사망하고 그래서 또 에너지 복지법이 좀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피해를 통과되는 거를 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가 하도 지금 국회가 있고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이게 또 한반도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 관심사인데 좀 조만간에 아마 그린피스랑 이 얘기를 좀 진도가 나가면 좀 뽑을 계획인데요. 여하튼 북한 에너지 문제를 저희가 짧게 얘기하면 제 문제의식은 이건데요. 북한 에너지 문제를 정치, 경제 또는 국제적인 문제, 국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 북한 에너지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이 에너지 빈곤 상태, 너무 심각한 빈곤 상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추운 북한에서 우리가 항상 훨씬 추운 데서 동적에 그 밥을 지을 연료가 없어서 한 끼를 져서 이틀을 먹는다. 식량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식량보다 이 연료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처벌받고 사회도 물려까지 갑자기 워낙 추운 데서 살고 에너지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쪽에 뭐 원자력을 뭐 거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또는 한국에서 송전해 준다 뭐 러시아 천연가스를 끌어온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출됐습니다만 제가 할 때 그 세 가지 아이디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미 인프라망이 다 깨졌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보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 원인은 뭐냐면 북한이 이 에너지 위기에 빠진 거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석유를 부상무역 방식으로 국제 유가의 뭐 절반 이하 수준으로 거의 공짜로 붙여놓은 그게 끊긴 거예요. 그게 끊겨서 굉장히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왔는데 마침 공교롭게 홍수와 가뭄 피해가 잇따르죠. 홍수와 가뭄 피해가 잇따르는데 또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수력발전 기준이 높아요. 그것도 일제시대부터 그렇죠. 이 수력발전소들의 이게 홍수 가뭄에서 이제 토사가 되고 근데 사람들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 막 캐고 그러니까 토사 다 들어가고 터빈 고장나고 소련 기술이 없어지니까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전소는 발전소대로 이 송배전 나무 송배전에서 다 깨진 거거든요. 그럼 원전을 지어주던 손질해주던 간에 그 망을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독립형을 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 사장님들은 제가 2007년도에 북한의 고인사를 북경에서 물론 안기부 15갔어요. 만나서 태양열 전기기를 보내주는 사업을 제안하고 보내줬거든요. 여기서 시제품을 이상한 걸 보내줘가지고 대도 않는 거 보내줬다고 욕먹었다고 감정했어요. 좀 좋은 거 보내주시네. 그 녹색당 차원에서도 이 북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념의 문제, 뭐 주사파니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론의 문제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을 갖고
북한, 물론 특수한 관계이긴 합니다만 에너지 문제가 있을 때 북한 에너지 문제도 저희 시각으로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시각으로 풀어야 때는 너네 핵발전소 지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실제로 한반도 에너지 체계 또는 동북아 에너지 체계 믹스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잘하고 풀어갈 거냐라는 거를 좀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정연구소에서는 기준에 관심이 있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들과 아까 말씀드린 이건 좀 시간이 나겠습니다. 보이시죠? 대구 이놈들하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버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물 기자.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대우가 이제 그 버마에서 슈에 가스라고 되게 큰 가스전을 발견을 생고를 탐사를 성공해서 보내봤는데 문제는 이제 버마 지금은 이제 좀 이런 과정 유저 과정이 약간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 이 바다에서 이제 그 가스전을 발견한 거고 그거를 이제 이쪽 서부 바다에서 끌어서 중국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질적으로 이제 버마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계속 생겼던 게 토탈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유노칼이 그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송전로를 까는 과정에 군대가 막 배치가 돼요.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동원이 돼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소수민족들 아라칸 쪽이나 버마 쪽, 동남아 쪽 이제 소수민족들이 심각한데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군인들이 부녀자 강간을 해요. 걔네들 논리는 이런 거예요. 기도 않지 않는데 피를 섞는다고 이런 희귀한 논리로 부녀자 강간하고 강제노동, 아동노동 들어가고 뭐 사진들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노칼이 미국 제도는 합법제도가 미국 법인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못된 짓을 해도 미국 법령에서 미국 법제도 소송이 갑니다. 그 사업을 하버드 인권 클리닉하고 이아라이가 지원하면서 저희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조사했는데 그 소송을 하면서 합의를 해서 수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대우가 들어갔죠.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들이 계속 이게 이제 저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증언했던 데인데요. 그러니까 뭐 군대가 60대대나 들어와 있고 어디서나 군인을 볼 수 있고 군인한테 식량을 안 줘가지고 민가에 들어와서 뭐 토지하고 가져가고 강제로 폭행을 포함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저희 조사했을 때 증언입니다. 어쨌든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경우에. 근데 여기서 개발된 거는 중국으로.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뭐 이런 문제를 지금 국제적으로 조율하면서 결국 그 가스는 중국으로 가요. 그럼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대우만 돈 거거든요. 근데 대우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거를 포스코가 유죄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보죠. 대우 상사. 알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에너지 주권이라는 건 헤르만 씨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3인당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 보면 독일의 3인당의 헤르만 시어 전면이 되셨고 이분하고 녹색당의 한스 요셉 펠 녹색당 두 의원이 그 발전차익 지원제도를 포함한 재생에너지법 어떤 정치화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번역이 아주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좋아하는 이런 얘기를 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주제는 에너지 업계에 내에 존재하는 카르텔을 해체해야 돼요. 기존의 이해관계를 이거는 화해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아까 제가 바이오 디젤과 석유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공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잘 되면 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깨져야 재생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저는 이제 그 경제 쪽, 그 재생에너지 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그 관련 노동조합이라든가 혹은 그쪽의 어떤 학자, 연구자라든가 이쪽에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이 전환을 위한 동맹 세력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작지만 그런 동맹 세력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총회 코펜하겐 때인가요? 그 앞에 저는 안 갔습니다. 저희 동료들이 찍어본 사진인데 흑인이 뚱뚱한 백인 여성을 짊어지고 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아까 기후 부채라는 건데 근데 이 위에 분은 저울을 들고 있죠. 정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환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주장하는 건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토건사에서 녹색사회로 전환하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죠. 한꺼풀만 들어가면 전환 과정에서 그러면
이 회색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만 들어가도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 뭐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전환 과정도 그 과정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 책임의 문제, 뭐 책임진 놈이 책임져야죠. 책임질 뭐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당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등대로도 있었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꿈꾸는 세상 6번 보고 내가 꿈꾸는 세상은 우주여행이다. 탄생과 소멸의 순환. 내가 꿈꾸는 세상은 별이다. 존중, 먹고 살만한 세상, 아이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세상, 영웅이 필요 없는 평범한 세상, 농업의 시대를 회기 100년 전으로 들어갈 것, 텃밭 공동체. 어떤 질문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어떤 답이? 네?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별하고 우주여행. 별은 어느 분이신가요? 세원 연속 정도인데. 저 오늘 저의 궁금증을 얘기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냥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서 왔는가? 우주에서 왔다. 그래서 이 지구별을 사실 사는 동안 잠깐 소풍처럼 반으로 재미있게 살다가 있는 그대로 두고 또 돌아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녹색한 추구해야 될 가치가 그런 일이 우주여행. 오늘 좀 이따 우리 가시게 되면 저랑 저의 그 호기심을 많이 못하시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주에 이제 관심이 많고요. 우주의 나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 게 과학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137억 년이다, 이제 좀 138억 년이다. 앞으로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이게 남의 별이 아니라 우리 별 얘기인데, 우리 별이 과거에는 뭐 공중에 1억 년 지배했었고, 지금 이제 인류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난 또 다음 세기도 봤을 때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인류는 멸망밖에 없다. 계속 있다가는 뭐 태양에 빨려 들어가고 또 소멸되는 건데, 있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지금 문화에서는, 인류 문화에서는 저는 비관적이에요. 계속 그 환경이 악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을 보면서, 뭐 우주를 보면서 그런 자료들, 그런 거, 빅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좀 심취돼 있고, 다른 별에서는 뭐 저런 건 우리 같은 별은 없을까, 이런 환경은 없을까. 그래서 우주를 뭐 여행하고 싶어요. 네. 외계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생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외계인들은 분명히 지구에 와가지고 여행 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수박 년을 날라오는 거.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 안타깝고 부정적이다. 희망은 놓지 않겠다. 내가 녹색당의 큰일이다. 거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죠. 근데 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녹색당 모임인데 저 발언기의 균등성이 너무 심각하게 손대 있는 마지막 적인 거라서 그 예문 중에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꿈꾸는 세상. 영웅이 필요 없는 평범한 세상이에요. 네, 말 그대로인데. 영웅이 필요 없고. 네, 이렇게 생각만 뭔가 탈핵을 주장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진정한 변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계적인 균형은 아니더라도 과천에서 오신 분이 하실래요? 아니면 오신 분은 신입당원이신데요. 실은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노동당원이셨는데 8월 달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노동당원이 쓴 미래가 있다면 녹색이라는 책을 읽고 가입을 하셨다는 특이한 가입 사례가 있어요. 사실 궁금했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실 정도인지 몰랐었는데 사실 아직도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읽는데 읽어도 워낙 모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진보신당일 때 가입을 했었는데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단지 그냥 홍대현 선생님 팬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막 강의 같은 거 하시면 많이 따라다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들게 됐고 솔직히 아직도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는 단계이라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갈라지게 된 거잖아요 저랑 홍재현님이랑 근데 이쪽이 더 저한테는 이제 좀 남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골고루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답변하신 거를 제가 한 번도 찍지를 못했네요. 저 내심, 글씨를 제가 글씨체를 못 외워서 내심을 한 번쯤 답변을 좀 맞추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었죠? 첫 번째. 네. 녹색 정치란? 이미 지나갔나요? 그럼 두 번째로 기억나는 거 하나. 이게 세 번째 답은 아이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세상을 했는데 어떤 부모든지 자기 아이한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만들어서 자기 2세한테 선물해준다는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좀 선물과는 좀 거리가 먼 아픈 마음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서 좀 다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적었어요. 혹시 뭐 주최 측에서 요구하시는 게 없다면 뭐 질문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우리가 뭐 강의하거나 이런 거 같이 대화하는 거라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오늘만 사실 하신 날이 아니었어요. 예, 그럼 뭐 억지하지 마시고요.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 제가 최소한 서영원, 하승수 의원보다는 강의가 재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데 어떨지 자신은 없지만 아무튼 다음 주랑 다음 주에도 좀 강의들이 있어서 사실 아까 강명인이 뭐 이런 주제를 좀 그런 피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 모처럼 있는 기회에서 이런 좀 서로 교류하고 교육받는다는 것보다는 좀 교류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서 좀 이후에 좀 투표를 할 때도 좀 시사점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